호화로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쇠약해진 백만장자는 휠체어에 갇힌 채 수년의 세월을 보낸 후 천천히 삶의 불꽃이 꺼져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갑자기 한 불쌍한 소녀가 다가와 간절함으로 가득 찬 눈으로 아무도 감히 믿으려 하지 않는 경고를 했다. 그녀의 말이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그 약 먹지 마. 그럼 나아질 거야. 몇 분 후 충격적인 발견은 치료가 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 숨기려 했던 진실에 있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서울 강남대로의 넓은 아파트 창문을 통해 황금빛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강민준의 마음에는 닿지 않았다. 32세의 민준그룹 상속자인 그는 최첨단 휠체어에 몸을 고정한 채 그의 펜트하우스 아파트에서 서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휠체어 팔걸이 위에서 무의식적으로 떨리고 있었는데 지난 7년간 그의 몸이 되어버린 감옥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강민준 씨, 약 드실 시간입니다. 그의 개인 간호사 박선아가 물 한 잔과 은쟁반에 놓인 늘 먹던 알약들을 들고 다가오며 말했다. 민준은 목이 마른 채 힘겹게 약을 삼켰다. 하얀 알약 2개와 파란색 캡슐 하나가 물과 함께 넘어갔다. 몇 분 안에 그의 정신은 더욱 무감각해지고 미숙한 도박꾼의 손에 들린 카드처럼 생각들이 뒤섞일 터였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것이 고통의 부재에 대한 대가였다. 김재혁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박선아가 상사의 움직이지 않는 다리에 담요를 덮어주며 말을 이었다. 오늘 저녁에 파사노 레스토랑에서 가족 식사가 있다고 상기시켜 주셨어요. 민준의 입술에서 한숨이 새어나왔다. 의무적인 월간 저녁 식사는 3년 전 아버지 강태호가 돌아가신 후 계모 이수진이 강요한 전통이었다. 가족을 단합시키려는 시도라고 그녀는 말했다. 정신이 맑아지는 드문 순간들마다 민준은 그것이 통제 방식이라고 의심했다. 몇 시예요? 그의 목소리는 늘어지고 입안에서 단어가 형성되기가 어려웠다. 10시입니다. 강민준 씨가 좋아하시는 남색 정장도 이미 골라두었습니다. 박선아는 유능하고 친절했다. 사고 이후 그의 삶을 거쳐간 많은 간병인들 중 드문 존재였다. 때때로 정신이 맑아지는 순간들에 민준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젊은 남자가 하루하루 쇠약해지는 것을 보며 그녀가 실제로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했다. 그의 삶을 바꾼 사고는 경부고속도로에서 강릉에서 주말을 보내고 돌아오던 길에 일어났다. 무모한 추월, 통제 불능의 트럭, 찌그러지는 금속 소리. 민준은 2주 후 삼성서울병원에서 깨어났고 의사들은 척추 손상, 신경 손상, 그리고 영구적인 재한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때는 집중 물리치료 2-3년 내 부분 회복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 후 합병증, 극심한 통증, 근육 경련이 찾아왔다. 그리고 계모가 추천한 유명 신경과 의사인 최원석 박사가 새로운 진단으로 사건을 맡았다. 초기 평가보다 더 심각한 손상, 비관적인 예후, 절대적인 통증 관리 우선. 그리하여 한때 아버지 강태호가 세운 제국의 회장직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던 활기찬 젊은 사업가 강민준은 점차 그림자가 되었다. 몸이 말을 듣지 않는 몸에 갇히고 몇 분 이상 복잡한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정신을 가진 남자. 민준그룹은 그동안 26세 이복동생 김재혁, 아버지의 두 번째 결혼에서 이수진과의 아들 의 임시 지휘 아래 있었다. 일시적인 조치여야 했지만 7년이 지난 지금은 영구적인 것처럼 보였다. 강민준 씨, 가실 시간입니다. 박선아의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불러왔다. 운전기사가 이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압구정동에 위치한 파사노 호텔에 파사노 레스토랑까지 가는 길은 조용했다. 민준은 개조된 벤의 어두운 창문을 통해 도시를 바라보며 건물과 사람, 불빛으로 가득 찬 세상과 단절된 느낌을 받았다. 가끔 더 강한 떨림이 그의 손을 흔들었고 그는 움직이지 않는 다리에 손을 눌렀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을 억제하기에는 소용없는 몸짓이었다. 파사노의 지배인은 이미 강민준 가족과 그들의 습관을 알고 있었다. 그는 우아한 레스토랑의 좀 더 사적인 공간에 예약된 테이블로 휠체어를 안내했다. 이수진과 김재혁은 이미 그곳에 있었고 둘 다 흠잡을 데 없이 차려입고 있었다. 민준아, 얘야. 이수진은 일어나 의부사들의 뺨에 입을 맞췄다. 그녀의 비싼 향수가 민준의 코 속으로 들어와 메스꺼움을 유발했고 그는 그것을 숨기려 애썼다. 얼굴이 창백하구나. 괜찮니? 괜찮아요? 그는 말을 끌며 대답했다.
김재혁은 연민과 초조함이 뒤섞인 시선을 그에게 던졌다. 민주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의 마음을 감싸고 있던 혼란의 베일 속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 표정이었다. 민준 건설 주식이 오늘 3포인트 올랐어. 김재혁은 레드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테헤란로의 새 프로젝트를 위해 중국 투자자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어. 민주는 흥미로운 척 고개를 끄덕였다. 언젠가 그것은 그에게 중요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제는 달 만큼 멀게 느껴졌다. 재혁아, 그렇게 몰인정하게 굴지 마. 이수진이 부드럽게 꾸짖었다. 내 형은 지금 사업 걱정을 할 필요 없어. 회복에 집중해야지. 수년 동안 셀 수 없이 반복된 같은 말. 그동안 김재혁은 더 많은 권력을 얻었고 이수진은 강태호의 유언 집행자로서 가족 재정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했으며 민주는 휠체어에 갇힌 유령처럼 그저 존재할 뿐이었다. 저녁 식사는 예측 가능한 흐름으로 이어졌다. 이수진은 자선 활동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를 지배했고 김재혁은 사업에 대한 언급을 번갈아 가며 했으며 가끔 다른 테이블의 젊은 여성들에게 시선을 던졌다. 민주는 음식 맛에 집중하려 애썼다. 약물로 인해 부분적으로 무감각해졌지만 여전히 즐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즐거움 중 하나였다. 종업원들이 디저트를 서빙하고 있을 때 특이한 일이 일어났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작은 소동이 세 사람의 주의를 끌었다. 대략 6살 정도 되는 어린 소녀가 우아한 식당 안으로 들어와 자신을 막으려는 직원들을 능숙하게 피하며 테이블 사이를 뛰어다니고 있었다. 말도 안 돼. 이수진이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를 매만지며 중얼거렸다. 이곳의 보안은 어디에 있는 거야? 소녀는 물 빠진 꽃무늬의 단순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서울의 쌀쌀한 가을 날씨에 어울리지 않는 낡은 샌들을 신고 있었다. 그녀의 검은 머리는 엉성하게 따져 있었다. 그러나 모두의 놀랍게도 그녀가 민준의 테이블로 곧장 다가왔을 때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눈이었다. 크고 검고 강렬한 눈. 잠시 동안 모두는 얼어붙었다. 소녀는 민준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고 이수진과 김재혁은 침입에 당황했으며 종업원들은 권력 있는 고객들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망설였다. 여기서 나가렴 얘야. 이수진이 먼저 반응했다. 그녀의 어조는 예의 바르지만 단호했다. 여기는 사적인 장소란다. 소녀는 그녀를 완전히 무시했다. 대신 민준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그가 놀랍게도 빠르고 정확한 몸짓으로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화였다. 그녀는 청각 장애인이었다. 쟤 뭐 하는 거야? 김재혁이 흥미로우면서도 짜증난 듯 물었다. 이수진은 종업원 중 한 명에게 손짓했다. 이 아이를 내보내주세요. 소녀의 눈빛, 간절함, 애원에서 어떤 것이 민준으로 하여금 평소와는 놀랍도록 단호한 몸짓으로 손을 들게 했다. 잠깐만요. 그는 몇 시간 만에 가장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수화를 조금 알아요. 사실 민준은 몇 년 전 민준그룹이 회사에 포용 프로그램을 도입했을 때 기초 과정을 들은 적이 있었다. 녹슨 지식이었지만 띄엄띄엄 단어를 포착하기에는 충분했다. 소녀는 이번에는 더 천천히 몸짓을 반복했고 그녀의 눈은 민준의 눈을 혼란스러울 정도로 강렬하게 응시했다. 약. 민준은 천천히 번역했다. 그의 뇌는 기호들을 연결하기 위해 애썼다. 먹지 마 약. 김재혁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뭐라고? 이 아이가 레스토랑에 침입해서 당신이 약을 먹지 말라고 말하는 거야? 말도 안 돼. 소녀는 계속해서 수화로, 이제는 더욱 강조하며 몸짓을 보냈다. 약 잘못됐어. 민주는 낯선 정신적 명료함을 느끼며 번역했다. 멈춰. 너 나아질 거야. 그만해. 이제 충분해. 이수진이 일어섰다. 평소 침착하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드물게 동요를 보였다. 보안 요원기로 하지만 중요한 뭔가를 말하려는 거예요. 민주는 자신의 목소리에 담긴 단호함에 스스로 놀라며 항의했다. 그냥 길 잃은 아이야. 아마 돈을 구걸하라고 누가 보냈겠지. 김재혁이 참을성 없게 끼어들었다. 평화롭게 저녁 식사를 마치자. 2명의 보안 요원이 다가왔지만 그들이 소녀에게 다가가기 전에 소녀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몇 가지 빠른 몸짓을 더 했다. 약 너를 아프게 해. 너 걸을 수 있어. 그러고는 놀라운 민첩성으로 보안 요원들을 피하고 레스토랑 복도를 가로질러 테이블과 의자 사이로 사라졌다. 그 사건은 강민준 가족 테이블에 불편한 침묵을 남겼다.
이수진이 가장 먼저 평정을 되찾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리넨 냅킨을 무릎 위에 놓았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군. 그녀는 계산서를 가져오라고 종업원에게 손짓하며 말했다. 아이곳의 보안에 대해 매니저에게 이야기해야겠어. 김재혁은 어깨를 으쓱하며 휴대폰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마 바보 같은 장난일 거야. 하지만 민주는 소녀의 눈을 잊을 수 없었다. 그 눈이 전달하는 간절함, 확신. 그 아이에게서 그렇게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한 방식에서 그는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감각을 깨웠다. 호기심. 저녁 식사의 남은 부분은 기계적으로 흘러갔다. 이수진은 자선 행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김재혁은 새로운 인수에 대해 언급했으며 민주는 계모가 이탈리아 명품 가방을 열고 늘 쓰던 은색 약통을 꺼내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밤에 먹는 약 시간이야, 얘야. 그녀는 박선아가 이전에 준 것과 똑같은 하얀 알약 2개와 파란색 캡슐 하나를 그에게 건네며 말했다. 알다시피 복용 시간을 놓치면 통증이 다시 올 거야. 민주는 이수진의 손바닥에 있는 알약들을 응시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마음에 명확한 질문이 형성되었다. 만약 그 소녀가 옳다면? 강민주는 이수진이 내민 손에 있는 약들을 응시하며 전례 없는 망설임을 느꼈다. 7년 동안 그 의식은 하루 3번, 의문 없이 반복되었다. 이제 신비한 소녀의 말이 그의 마음속에 메아리 쳤다. 민준아? 괜찮니? 이수진이 물었고 그녀의 완벽한 미소가 약간 흔들렸다. 네, 그냥 머리가 좀 아파서요. 그는 자동적으로 약을 받아들였다. 약을 입에 넣었지만 갑작스러운 충동으로 물과 함께 삼키는 척하며 혀 밑에 숨겼다. 아파트로 돌아오는 내내 민주는 평소보다 유난히 조용했다. 소녀의 이미지가 그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가 어떻게 그를 알았을까? 왜 그렇게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하게 그녀가 말한 것에 어떤 진실이 있을 수 있을까? 개조된 벤이 압구정동의 고급 건물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박선아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 식사는 어떠셨어요? 그녀는 전용 엘리베이터 안으로 휠체어를 조작하는 것을 도우며 물었다. 민주는 망설였다. 박선아는 그와 2년 동안 함께 있었다. 모든 직원 중에서 그녀를 가장 신뢰했다. 하지만 누군가를 완전히 신뢰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이었다. 평소와 같았어요. 그는 간단히 대답했다. 선아 씨, 부탁이 있어요. 간호사는 평소와 다르게 단호한 어조에 놀라 그를 응시했다. 네, 말씀하세요. 오늘 밤은 제 서재에 혼자 있고 싶어요. 방해받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강민준 씨, 밤에 드실 마지막 약은 머리맡 테이블에 놓아두세요. 제가 직접 먹겠습니다. 박선아는 망설이는 듯 보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서비스룸에 있겠습니다. 서재에 들어서자마자 민주는 문을 잠갔다. 결코 하지 않던 일이었다. 그는 혀 밑에 숨겨두었던 약들을 꺼내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살펴보았다.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였고 너무 오랫동안 그의 삶의 일부였기 때문에 그는 그 필요성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어렵사리 휠체어를 벽 전체를 차지하는 거대한 책장으로 돌렸다. 법률 백과사전과 경영학 서적들 사이에서 그는 노트북을 찾아냈다. 정신적 혼란이 끊임없이 찾아온 이후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던 물건이었다. 컴퓨터를 켰고 비밀번호를 아직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의 첫 검색은 그가 복용하던 약물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비상 상황을 대비해 최원석 박사의 요청으로 수첩에 약 이름을 신중하게 적어두었다. 뉴로플렉신에 대한 첫 검색 결과는 그것이 급성 척수 손상에 사용되는 강력한 근육 이완제이자 진통제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나열된 부작용 중에는 졸음, 정신적 혼란, 신체적 의존성, 그리고 장기 사용 시 근육 위축 가능성이 있었다. 민주는 오싹함을 느꼈다. 부작용으로 설명된 증상들은 그가 매일 겪는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두 번째 약인 졸프람은 심한 만성 통증에 사용되는 합성 오피오이드였다. 약 설명서에는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사용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신체적, 심리적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기 사용은 기존 신경학적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명시적으로 경고되어 있었다. 6개월.
그는 그것을 7년 동안 복용하고 있었다. 세 번째 약물, 뉴로발린이라는 파란색 캡슐은 척수 손상 환자의 경련을 예방하는 데 사용되는 항경련제였다. 그 효과 중에는 사지 떨림, 인지 혼란, 드물게 환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손 떨림, 정신적 혼란. 수년 동안 그를 정의했던 증상들은 그를 돕기 위해 처방된 약물들의 부작용으로 나열되어 있었다. 점점 커지는 분노가 평소의 혼란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약물로 인한 안개 속에서 잃어버린 7년의 삶. 하지만 그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새로운 결심으로 민주는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래된 이메일에 접속했다. 사고 이후 대부분의 메시지는 그의 비서에게 전달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사고 직후 그의 개인 이메일로 전송된 초기 의료 기록들을 찾아냈다. 사고 직후 그를 치료했던 신경외과 의사 전구진 박사팀이 서명한 첫 진단은 다음과 같았다. 척수 요추 부위 L2L3 부분 손상, 예후 집중 물리치료 및 적절한 재활 프로그램으로 18-24개월 내 부분적인 운동 능력 회복 가능. 2년 내 부분 회복. 영원한 휠체어 신세가 아니었다. 그는 계속해서 파일을 탐색했고 사고 3개월 후 이수진의 추천으로 최원석 박사가 사건을 맡았을 때의 후속 보고서를 발견했다. 새로운 진단은 극적으로 달랐다. 사례 검토 결과 이전에 평가된 것보다 더 광범위한 손상이 확인됨. 요추 부위 전체 및 흉추 부위 부분적으로 영구 손상. 예후 극도로 제한적인 운동 능력, 통증 관리가 치료의 최우선 과제. 어떻게 진단이 단 3개월 만에 그렇게 급진적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 민주는 의사가 아니었지만 현재 상태에서도 그 불일치는 너무나도 현저해 보였다. 그는 계속해서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자료를 찾아 그의 것과 유사한 척수 손상에 대해 읽었다. 사례마다 그의 경우처럼 심각한 상황에서도 현대의학은 적절한 치료를 통해 상당한 개선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가 7년 연속 매일 복용했던 약물 칵테일에 대한 권장사항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 민주는 마침내 컴퓨터에서 벗어났다. 지쳐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수년 만에 가장 맑았다. 아마도 약을 한 번 건너뛴 효과일 뿐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뭔가 달랐다. 더 현실에 존재하고 있었다. 더 살아있었다. 그는 박선아가 머리맡 테이블에 놓아둔 약통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는 그 알약들을 구원이 아니라 화학적 수갑으로 보았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이 여전히 그를 괴롭혔다. 그 소녀는 누구였을까? 그녀는 약에 대해 어떻게 알았을까?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그 만남 뒤에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을까? 그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그의 가족이나 현재의 의료 상황과 관련이 없는 사람. 몇 분간 생각한 후 그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시절의 옛 동료이자 사고 전 가까운 친구였던 윤지훈을 떠올렸다. 지난 몇 년간 그들의 연락은 점차 줄어들었다. 부분적으로는 민준의 상태 때문이었고 부분적으로는 이수진과 김재혁이 피곤한 방문을 만류했기 때문이었다. 윤지훈은 이제 성공적인 경영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신중함과 충성심으로 알려져 있었다. 민주는 휴대폰 주소록에서 그의 번호를 찾아 심호흡을 하고 메시지를 보냈다. 지훈아, 민감하고 비밀스러운 일에 내 도움이 필요해. 오늘 오후 3시쯤 내 아파트로 와줄 수 있을까? 혼자 와줘. 그리고 이 방문에 대해 아무에게도, 특히 우리 가족에게는 언급하지 마. 생사가 달린 문제야. 민준. 친구를 확실히 오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심각성을 과장했다. 그런 다음 거의 사용하지 않던 비밀번호로 아파트 내부 감시 시스템을 비활성화했다. 이수진이 사고 후 안전을 위해 설치한 것이었다. 누가 언제 알아챌지 알 수 없었지만 그에게는 그 몇 시간의 사생활이 필요했다. 박선아는 아침 8시에 방으로 들어왔고 그가 이미 깨어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강민준 씨, 좋은 아침입니다. 잘 주무셨어요? 아침 약 드실 시간입니다. 민주는 하얀 알약과 파란색 캡슐이 담긴 쟁반을 바라보았다. 잠시 동안 그는 공개적으로 거부할까 생각했지만 그의 새로운 명료함은 조심성을 조언했다. 그는 아직 모든 답을 얻지 못했고 성급한 움직임은 이 기이한 상황의 배후에 있는 누구에게든
경고를 줄 수 있었다. 사실 선아 씨 오늘 좀 메스꺼움을 느껴요. 약은 나중에 아마도 아침 식사 후에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눈에 띄게 불편한 듯 망설였다. 최원석 박사님이 시간 엄수를 매우 강조하셨어요. 일상적인 변화는 그냥 30분만요, 선아 씨.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말했다. 어젯밤에 와인을 좀 마셨더니 몸이 좋지 않네요. 마지못해 박선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30분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녀가 나가자마자 민주는 머리맡 테이블 서랍을 열고 새벽에 준비해둔 작은 비닐봉투를 꺼냈다. 박선아가 돌아왔을 때 그는 약을 받아 입에 넣고 물을 마셨다. 그녀가 방을 정리하기 위해 돌아서자마 그는 몰래 알약들을 비닐봉투에 뱉어 다시 숨겼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시간을 벌고 겉모습을 유지해야 했다. 만약 그가 틀렸다면 그는 단지 몇 시간 동안 치료를 지연시키는 것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가 옳다면, 그 신비한 소녀가 옳다면 그의 삶의 7년은 치명적인 실수, 아니면 더 나쁘게는 의도적인 무언가에 의해 도둑 맞은 것이었다. 하루는 천천히 흘러갔다. 민주는 평소에 무기력함을 가장하며 평소보다 더 조용했지만 그의 정신은 전속력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약물 복용 없이 시간이 지날수록 명확하게 생각하는 것이 점점 더 쉬워졌다. 정확히 오후 3시 안내 데스크에서 윤지훈의 도착을 알렸다. 박선아는 예약된 방문이 없었기 때문에 놀란 듯 보였다. 오랜 친구입니다. 민준이 설명했다. 올라오게 해주세요. 이수진 씨께 알려드려야 할까요? 보통 방문객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민주는 간호사의 눈썹을 치켰을 정도로 단호하게 대답했다. 짧은 방문입니다. 선아 씨, 저희를 서재에 혼자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족 누구에게도 알릴 필요 없습니다. 윤지훈이 아파트에 들어섰을 때 민주는 정말로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때 마른 몸에 헝클어진 머리를 가진 청년이었던 그의 친구는 이제 관자놀이의 흰머리가 약간 있는 자신감 넘치는 사업가였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예전과 같은 친절함과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민준아, 오랜만이야. 윤지훈이 다가왔다. 처음에는 휠체어에 앉은 친구에게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할지 망설였지만 민준이 손을 내밀었고 윤지훈은 힘껏 잡았다. 네 메시지 때문에 걱정했어. 무슨 일이야? 서재로 가자. 민준은 휠체어를 조작하며 대답했다. 사생활이 필요해. 문이 잠긴 서재에 들어서자마자 민준은 심호흡을 했다. 자신이 편집증 환자나 아마추어 음모론자처럼 들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의심을 공유해야 했다. 지훈아, 내가 지금부터 할 말은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끝까지 들어주길 부탁해. 다음 30분 동안 민주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사고, 모순된 진단, 의심스러운 약물, 끊임없는 건강 악화, 레스토랑에서 신비한 소녀의 등장, 그리고 전날 밤 그의 발견들. 지훈아, 거의 24시간 동안 약을 먹지 않았어. 7년 만에 처음으로 머리가 맑아. 손떨림도 덜해. 다리야.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각이 느껴지기 시작했어. 윤지훈은 충격과 커지는 걱정이 뒤섞인 얼굴로 모든 것을 침묵하며 들었다. 이건 아주 심각한 일이야, 민준아. 재앙적인 규모의 의료 과실, 아니면 더 나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네, 도움이 필요해. 민주는 취약함을 느끼면서도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첫째, 최원석 박사나 우리 가족의 사교계와 완전히 단절된 의학적 소견을 받고 싶어. 둘째, 그 소녀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녀가 약에 대해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내야 해. 그리고 셋째, 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몰티에센스, 모든 답을 얻을 때까지 우리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이 치료에서 벗어날 계획이 필요해. 왜냐하면 내가 옳다면 지훈아, 이건 단순한 의료 실수가 아니었어. 누군가가 지난 몇 년 동안 내 무능력으로 이득을 취했어. 그리고 누가 왜 그랬는지 알아내야 해. 윤지훈은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를 믿어. 아산병원에서 일하는 신경과 의사 친구가 있어.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마치고 막 도착했어. 서울의 전통적인 의료계와는 아무런 연줄이 없어. 소녀에 대해서는 조용히 조사해야 할 거야. 약에 대한 경고 외에 그녀가 말한 다른 단서가 있어? 민주는 눈을 감고 기억하려고 애썼다. 다우자, 그녀는 꽃무늬의 단순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
가난해 보였어. 그리고 수화 몸짓이 아주 정확했어. 마치 어릴 때부터 그 언어를 사용하며 자란 것처럼. 그녀는 청각장애인이었어. 청각장애인 아이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는데 내 의료 상태를 알고 파사노 레스토랑에 침입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거군. 윤지우는 생각에 잠긴 채 요약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민준아. 그 뒤에 이야기가 있어. 그리고 우리는 그걸 알아낼 거야. 윤지훈이 곧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며 작별 인사를 했을 때 민준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을 느꼈다. 희망. 따뜻하고 생생한 느낌이 그의 가슴 중앙에서 몸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에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던 다리까지도. 윤지훈의 방문 이후 3일이 지났다. 3일 동안 민준은 약을 삼키는 척하며 몰래 버렸다. 3일 동안 정신적 명료함이 커지고 미묘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감각들이 그의 사지로 돌아왔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민준은 다리에 강렬한 따끔거림을 느끼며 잠에서 깼다. 통증이 아니었다. 생명이었다. 수년간 잠들어 있던 신경들이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다. 그는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움직이는데 집중하며 눈물을 흘렸다.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움직임이었지만 실제였다. 너무나 실제적이어서 기쁨의 소리를 지르지 않기 위해 입술을 깨물어야 했다. 강민준 씨, 박선아가 평소처럼 쟁반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직, 괜찮으세요? 그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다. 네, 선아 씨. 그냥 힘든 밤이었어요. 간호사는 그가 아침 약을 삼키는 척하는 동안 더욱 주의 깊게 그를 관찰했다. 민준은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선아는 너무 관찰력이 좋았고 그가 그녀를 아무리 신뢰하더라도 그녀가 자신의 행동 변화를 이수진이나 최원석 박사에게 보고할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었다. 강민준 씨, 계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박선아가 커튼을 열어 더 많은 빛이 들어오게 하면서 알렸다. 일요일에 있을 계모의 생일 점심 식사에 강민준 씨가 참석할지 확인해달라고 하셨어요. 이수진의 생일. 민준은 완전히 잊고 있었다. 팡요에 있는 가족 저택에서 열리는 연례 대규모 행사로 서울의 기업 및 정치 엘리트들이 참석하는 자리였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는 잠시 나타났다가 너무 피곤해하지 않도록 곧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는 그 모색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는 평소처럼 무관심하게 들리려고 노력하며 대답했다. 최원석 박사님도 전화하셨어요. 이번 주에 학회가 있어서 도시를 비우실 예정이라 월간 진료를 내일로 앞당기고 싶어 하세요. 이 소식은 그를 불안하게 했다. 최원석 박사와의 진료는 검사, 질문, 임상 관찰을 의미했다. 민준이 모든 답을 얻기 전에 의사가 그의 상태에 어떤 변화라도 알아챈다면 몸이 좋지 않다고 전해주세요. 학회 후에 다시 예약해달라고 부탁하세요. 박선아는 눈살을 찌푸렸다. 박사님은 시간을 매우 강조하셨어요. 특히 강민준 씨가 거의 2달 동안 검사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선아 씨, 민준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평소에는 거의 하지 않던 행동이었다. NOT 전제 부탁합니다. 박사님께 독감이 심해서 아무에게도 병균을 옮기고 싶지 않다고 전해주세요. 그분은 이해하실 겁니다. 간호사는 명백히 불편한 듯 망설였다.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하지만 이수진 씨가 알게 되면 아마 전화할 거예요. 계모는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그는 둘 다 놀랄 정도로 단호하게 대답했다. 박선아가 나가자마자 민준은 휴대폰을 들었다. 윤지훈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오준영 박사님과 오늘 오후 4시에 약속을 잡았어. 물리치료사로 내 아파트로 오실 거야. 약 샘플을 준비해줘. 아직 소녀를 찾고 있어. 조심해. 자신의 아파트에서 비밀리에 진행되는 의료 상담. 한 달 전 누군가 그에게 이런 상황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 민준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약물 복용 없이 매 시간이 더 큰 명료함과 더 큰 결단력을 가져다 주었다. 박선아가 예상했던 대로 이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의 감미로운 목소리는 짜증을 잘 숨기지 못했다. 민준아, 얘야, 최원석 박사님 진료를 미루는 게 무슨 이야기니? 그분 스케줄에 맞추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잖아. 독감에 걸려서요, 이수진 씨. 진료실을 오염시키고 싶지 않아요. 말도 안 돼. 너는 거의 아프지 않잖아. 게다가 독감 약도 처방해 주실 수 있어. 이미 결정했어요.
민주는 너무 방어적으로 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대답했다. 다음 주에 그분과 이야기할게요. 전화 반대편에서 침묵이 흘렀다. 너무나 특이해서 민주는 계모의 놀란 표정을 거의 상상할 수 있었다. 민준아, 괜찮니? 너는 뭔가 달라 보여. 그냥 피곤해요. 그는 재빨리 대답했다. 그리고 독감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박선아가 너를 잘 돌보고 있니? 약은 제대로 투여하고 있어. 내 늘 그랬듯이요. 정말 좋아. 그럼 쉬어. 하지만 내 생일에는 올 거지? 모두들 너를 찾을 거야. 너 갈게요. 그는 대화를 끝내고 싶어 하며 약속했다. 정확히 오후 4시 윤지훈은 40대 중반의 남성과 함께 도착했다. 흰머리의 운동선수 같은 체격을 가졌고 정말 물리치료사의 것처럼 보이는 가방을 들고 있었다. 민준아, 이분은 오준영 박사님이야. 박선아가 그들을 안방에 혼자 두자 윤지훈이 소개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민준은 악수를 청하며 자신의 떨림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알아차렸다. 이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윤지훈 씨가 대략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의사는 해외에서 수년간 살았음을 드러내는 억양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전문적인 의견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강민준 씨의 전체 이야기를 듣고 검진해야 합니다. 다음 1시간 동안 민준은 사고부터 신비한 소녀의 등장, 그리고 비밀리에 약물 복용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까지 자신의 의료 역사를 자세히 설명했다. 오준영 박사는 주에 깊게 들었고 가끔 메모를 하며 얼굴은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표정을 유지했다. 약을 볼 수 있을까요? 그가 마침내 물었다. 민주는 지난 며칠 동안 약들을 보관했던 비닐봉투를 건넸다. 의사는 각 약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최근 검사 결과에 접근할 수 있습니까? CT, MRI 결과 같은 건 말입니다. 제 검사는 최원석 박사님께 직접 보내집니다. 저는 사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오준영 박사는 눈썹을 치켜세웠다. 그건 특이하군요. 모든 환자는 자신의 검사, 사본을 받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사고, 직후 병원에서 받았던 초기, 보고서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허락하신다면 기본적인 신체 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침습적이지 않고 단지 현재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사는 일련의 검사를 진행했다. 반사, 감각, 근력, 다리 검사에 이르자 민주는 따끔거림과 엄지발가락에서 미세한 움직임을 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지금 다시 시도해보세요. 오준영 박사가 주의 깊게 관찰하며 요청했다. 민주는 강렬하게 집중했다. 잠시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다 천천히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위아래로 움직였다. 미묘하지만 분명한 움직임이었다. 오준영 박사는 중립적인 표정을 유지했지만 민주는 그의 눈에서 놀라움의 빛을 감지했다. 마지막으로 이걸 할 수 있었던 게 언제였죠? 대학생방학기 사고 전이요. 제 1년 전입니다. 검진을 마친 후 오준영 박사는 앉았고 그의 얼굴은 이제 심각하게 진지했다. 강민준 씨, 지금까지 본 바에 따르면 강민준 씨의 상태가 상당히 오진되고 잘못 관리되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민준에게 주먹으로 맞은 듯한 충격을 주었다. 강민준 씨가 보여준 약들은 매우 강력하며 장기 사용에 부적합합니다. 특히 뉴로플렉신은 8주 이상 지속적인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강민준 씨가 설명하는 증상들인 정신적 혼란, 떨림, 진행성 근육 위축을 포함한 심각한 부작용 때문입니다. 그럼 그 소녀가 옳았군요. 민준이 중얼거렸다. 약들이 저를 병들게 하고 있었던 거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다. 제가 관찰한 반사와 감각에 따르면 강민준 씨의 척수 손상은 부분적이지 완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준 씨에게는 완전하다고 들으셨겠지만요. 특히 엄지발가락의 움직임은 중요합니다. 기능적인 신경 경로가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까지 침묵하며 모든 것을 지켜보던 윤지훈이 물었다. 그것은 적절한 치료, 집중 물리치료, 전기 자극, 그리고 아마도 현재와는 매우 다른 약물로 강민준 씨가 상당 부분의 운동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완전한 회복을 약속할 수는 없지만 평생 휠체어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 세상에, 민주는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7년, 잃어버린 7년. 오준영 박사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목소리를 부드럽게 했다. 강민준 씨, 의사로서 제가 알려드려야 할 것은 강민준 씨가 하는 행동, 이 약물들을 갑자기 중단하는 것, 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민준 씨의 몸은 이 물질들에 신체적으로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감독해 중단하는 것이 권장되는 프로토콜입니다. 다시 복용할 수 없어요. 민주는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안 돼요. 이해합니다. 이 경우 저는 강민준 씨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강민준 씨는 앞으로 며칠 동안 금단 증상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꽤 불쾌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의사는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었다. 금단 증상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약물을 처방하겠습니다. 이전 약들과는 다르고 단지 전환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윤지훈 씨가 여기서 멀리 떨어진 약국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가기 전 오준영 박사는 민준에게 돌아서서 얼굴을 어둡게 했다. 강민준 씨, 오늘 우리가 발견한 것의 심각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만약 더 자세한 검사로 제 의심이 확인된다면 이것은 최소한 심각한 의료 과실 사건을 구성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고의적이었다는 거죠. 민준이 굳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누군가가 지난 몇 년 동안 제 무능력으로 이득을 취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없이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의료 과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극도로 조심하십시오. 만약 누군가가 강민준 씨를 무능력하게 만들 의도가 정말 있었다면 강민준 씨의 갑작스러운 호전에 잘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사와 윤지훈이 나간 후 민준은 혼자 남아 넓은 방 창문을 통해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분노, 슬픔, 희망,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의 소용돌이가 그를 휩쓸었다. 오준영 박사의 예상대로 금단 증상은 다음 날 새벽에 시작되었다. 식은땀, 메스꺼움, 극심한 근육통, 초조함. 민준은 고통의 파도가 몸을 휩쓸 때 소리 지르지 않기 위해 베개를 깨물었다. 하지만 이 고통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다. 그것은 치유의 고통, 해방의 고통이었고 오랫동안 그를 가두었던 무감각한 통증이 아니었다. 박선아는 다음 날 아침 그가 창백하고 눈 밑이 푹 꺼진 것을 보고 그의 상태를 알아차렸다. 강민준 씨, 상태가 너무 안 좋으세요. 당장 최원석 박사님께 전화할게요. 안 돼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격렬함이 그녀를 움찔하게 했다. 그냥 독감이에요. 약을 먹고 있어요.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강민준 씨, 부탁합니다. 선아 씨, 저를 믿으세요. 아무도 부르지 마세요. 그냥 쉬어야 합니다. 간호사는 걱정이 역력한 얼굴로 그를 오랫동안 응시했다. 잠시 동안 민주는 그녀가 자신의 요청을 무시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강민준 씨, 그녀는 사생활을 위해 방문을 닫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3일 동안 약을 제대로 드시지 않으셨죠? 민준의 심장이 뛰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침대 시트를 갉다가 숨겨진 약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변화를 알아차렸어요. 강민준 씨는 더 또렷해지고 더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떨림도 줄어들었어요. 불시에 잡힌 민준은 부인할까 생각했지만 박선아의 눈빛에서 망설였다. 선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전에는 결코 하지 않던 일이었다. 그녀가 항상 유지했던 직업적인 장벽이 무너졌다. 강민준 씨와 2년 동안 일했어요. 그동안 치료에도 불구하고 나빠지는 모습만 봤지 나아지는 모습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약물에 들어있는 진정제의 양이요. 그녀는 용기를 내듯 심호흡을 했다. 제 남동생도 강민준 씨와 비슷한 척수 손상을 입었어요. 그 사람의 치료는 완전히 달랐어요. 지금은 지팡이를 짚고 걸어요. 민주는 등골이 오싹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학교를 처음에는 해봤어요. 최원석 박사님께 질문하고 제 동생에게 도움이 되었던 몇 가지 대체 치료법을 제안했어요. 그분은 강민준 씨의 경우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하며 처방대로 약을 관리하는 데나 집중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교체될 거라고 했어요. 그녀의 눈이 민준의 눈과 마주쳤다. 저는 이 직업이 필요해요, 강민준 씨. 아픈 어머니를 부양하고 여동생 학비를 대야 해요. 이해해요, 선아 씨. 탓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강민준 씨?
저를 믿으셔도 돼요. 그 순간 민주는 결심했다. 의심을 사지 않고 조사를 계속하고 회복하려면 집안에 협력자가 필요할 것이다. 박선아는 귀중한 존재가 될 수 있었다. 그녀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고 그가 겉모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선아 씨, 제가 지금부터 할 말은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어야 해요. 신비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 아마도 조작된 의료 진단, 그리고 저를 돌봐야 할 사람들에 의해 도둑 맞았을지도 모르는 제 삶의 7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가 최근의 사건들과 자신의 발견들을 이야기하는 동안 박선아의 얼굴은 놀라움에서 충격으로 그리고 마침내 분노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이건 끔찍해요. 그가 말을 마치자 그녀는 속삭였다. 누가 이런 짓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왜요? 그것이 제가 알아내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선아 씨의 신중함과 도움을 믿을 수 있을까요? 박선아는 어깨를 똑바로 펴고 그녀의 얼굴에는 새로운 결의가 보였다. 네, 강민준 씨.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할게요. 누가 물으면 강민준 씨가 약을 평소처럼 복용하고 있다고 말할게요. 아무도 모르게 강민준 씨 다리를 위한 기본적인 운동도 도울 수 있어요. 제 동생 때문에 경험이 있어요. 고마워요, 선아 씨.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녀는 망설였다. 강민준 씨가 묘사했던 소녀, 청각장애인이고 꽃무늬 드레스를 입었던 아이, 몇 주 전에 여기 근처 공원에서 그런 아이를 본 적이 있어요. 혼자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어요. 그렇게 어린아이가 감독 없이 혼자 있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확실해요? 가스투다 꽤 확실해요. 제 눈길을 끈 것은 그녀가 건물을 관찰하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마치 뭔가를 감시하는 것처럼요. 그때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단서였다. 모든 폭로를 촉발시킨 신비한 소녀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 전부 선아 씨. 그 아이를 찾아야 해요. 그 아이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열쇠예요. 그 아이를 찾는 것을 도울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일을 다 할게요, 강민준 씨. 공원이 넓지만 그 아이가 그곳을 정기적으로 방문한다면 민준의 몸에 고통의 파도가 밀려와 그를 움찔하게 했다. 금단 증상이 악화되고 있었다. 오준영 박사가 정확히 예측했던 대로였다. 먼저 강민준 씨를 돌봐야겠어요. 박선아가 전문적으로 말했다. 이 증상들은 나아지기 전에 악화될 거예요. 이전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저를 믿으세요. 박선아가 찬 물수건과 윤지훈이 가져온 완화 약물을 가지러 나가는 동안 민주는 담요 아래 자신의 다리를 바라보았다. 그는 다시 집중했고 이번에는 엄지발가락뿐만이 아니었다. 오른쪽 발 전체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7년. 상당히 개선될 수 있었던 상태에 갇힌 7년. 그의 삶 능력 독립성을 도둑맞은 7년.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그를 덮친 신체적 고통과 함께 박동하던 질문은 간단했다. 왜? 그 해답은 그가 의심하기에 휠체어에 앉은 낯선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작은 청각장애인 소녀에게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그는 그녀를 찾기로 결심했다. 서울숲은 토요일 오전 서울의 전형적인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가족들은 잔디밭에 흩어져 있었고 조깅하는 사람들은 호수를 따라 달렸으며 아마추어 음악가들은 나무 아래에서 재능을 시험하고 있었다. 박선아는 민준의 휠체어를 포장된 길을 따라 밀고 있었고 둘 다 평범해 보였지만 눈은 모든 구석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그 주에 방문한 세 번째 공원이었다. 금단 증상이 민준이 외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줄어들었고 아파트 밖 이수진과 김재혁의 감시하는 시선에서 벗어난 매 순간이 안도감이었다. 외부 세계에는 그저 햇살을 즐기는 환자와 간병인일 뿐이었다. 실제로는 그들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수사관들이었다. 정확히 어디서 봤는지 기억나세요? 민준이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다. 호수 근처 나무 벤치가 있는 그 구역이요. 박선아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오리들에게 빵 부스러기를 주고 있었어요. 오준영 박사와의 상담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느리지만 꾸준한 진전의 일주일이었다. 민준의 손떨림은 상당히 줄어들었다. 금단 증상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신은 맑았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제 발가락뿐만 아니라 발목으로도 작은 회전을 할 수 있었다. 이틀에 한 번씩 물리치료사로 위장하여 그를 비밀리에 방문하던 오준영 박사는 낙관적이었지만 조심스러웠다. 강민준 씨의 척수는
그들이 진단했던 것처럼 완전히 절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설명했다. 신경 전달이 있습니다. 집중 치료를 통해 최소한 부분적인 운동 능력을 회복할 실제적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강민준 씨의 몸은 7년 동안 부적절한 약물 치료로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윤지훈은 다른 전선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최원석 박사와 민준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비밀리에 사립 탐정을 고용했다. 또한 민준이 모든 의료 기록을 모으는 것을 돕고 있었다. 많은 기록이 병원 파일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놀랍도록 어려운 작업이었다. 저기 좀 보세요. 박선아가 그의 생각을 방해하며 호수 근처를 미묘하게 가리켰다. 벤치에 혼자 앉아있는 작은 인물이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멀리서도 민준은 꽃무늬 드레스와 검은색 따은 머리를 알아보았다. 그의 심장이 뛰었다. 그 아이예요. 그가 속삭였다. 아무도 우리를 따라오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자연스럽게 다가가세요. 박선아는 아이를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 우회하여 공원길을 따라 휠체어를 천천히 밀었다. 마침내 벤치 가까이에 도착했을 때 소녀는 눈을 들었다. 잠시 동안 그녀의 시선은 민준의 시선과 마주쳤고 그녀의 얼굴에 인식의 섬광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민준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도망가는 대신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저 앉아 있었다. 안녕. 민준은 지난 며칠 동안 복습했던 초보적인 수화로 말했다. 나 기억하니?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검은 눈이 그를 강렬하게 살폈다. 그러고는 그녀의 작은 손이 빠르고 정확한 몸짓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천천히 해줘. 다 이해 못해. 소녀는 몸짓을 더 천천히 반복했다. 그럼에도 민준은 단편적인 부분만 이해했다. 약 멈췄어. 나아졌어? 응. 그는 말로도 기본적인 수화로도 대답했다. 멈췄어. 나아지고 있어. 너 덕분이야. 작은 아이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번졌고 레스토랑에서의 진지한 목적이 가리고 있던 어린아이 같은 아름다움을 드러냈다. 이름이 뭐니? 민준이 물었다. 김소미. 그녀는 각 글자를 수화로 철자했다. 소미. 민준은 미소 지었다. 공식적으로 만나서 반가워. 나는 강민준이야.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수화로 말했다. 소미야. 그는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며 말을 이었다. 알아야겠어. 약에 대해 어떻게 알았니? 누가 너에게 나에게 경고하라고 시켰니?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그녀의 손은 단 하나의 수화를 만들었고 그의 제한된 지식으로도 민준은 즉시 이해했다. 엄마. 내 엄마가 나에게 경고하라고 부탁했니? 소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드레스 소매로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은 더 많은 수화를 만들기 시작했지만 의사소통의 복잡성이 그녀를 분명히 좌절시켰다. 선아 씨. 민준은 간호사에게 몸을 돌렸다. 종기와 연필 있어요? 박선아는 가지고 있던 가방에서 작은 메모장과 연필을 꺼냈다. 민준은 그것들을 소녀에게 건넸다. 소미야 글 쓸 줄 아니? 아이는 자신감 있게 연필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린아이 같은 글씨체였지만 또렷하게 그녀는 썼다. 엄마는 간호사였어요. 아저씨를 돌봤어요. 엄마는 약이 잘못된 걸 알았어요. 경고하려고 했어요. 민준은 등골이 오싹했다. 내 엄마 이름이 뭐였니, 소미야? 한지혜. 소녀가 썼다. 한지혜 간호사. 그 이름은 즉시 어떤 기억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하지만 사고 후 처음 몇 달은 심각한 부상 때문이기도 했고 강한 진정제 때문이기도 해서 그의 기억 속에서 안개처럼 흐릿했다. 내 엄마는 지금 어디 계시니, 소미야? 박선아가 부드럽게 물었다. 소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작은 어깨는 소리 없는 흐느낌으로 떨리기 시작했다. 글을 쓰는 대신 그녀는 어떤 언어 장벽도 초월하는 간단한 몸짓을 했다. 하늘을 가리켰다. 민준은 목에 울컥하는 것을 느꼈다. 미안해, 소미야. 소녀는 눈물을 닦고 다시 글을 썼다. 그녀의 손가락은 연필을 힘껏 쥐고 있었다.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엄마가 저에게 약속했어요. 말했어요. 네가 더 크면 휠체어에 앉은 아저씨를 찾아가서 약을 끊으라고 말해줘. 그리고 너는 그렇게 했어. 민준은 소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렸다. 정말 용감했어. 내 엄마가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소미는 눈물 사이로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소미야, 지금은 누구와 살고 있니? 박선아가 물었다.
이모 정숙이요. 소녀가 썼다. 하지만 이모는 아파요. 가끔 며칠 동안 안 일어나요. 민준과 박선아는 걱정스러운 시선을 교환했다. 의미는 명확했다. 아이는 사실상 혼자였다. 그것이 그녀가 공원에 혼자 있었던 이유와 어른의 감독 없이 레스토랑에 침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소미야, 어디에 사니? 민준은 아이를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쓰며 물었다. 소미는 망설였다. 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분명히 꺼려했다. 괜찮아. 박선아가 안심시켰다. 우리는 그저 돕고 싶을 뿐이야. 잠시 생각한 후 소녀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한 주소를 썼다. 서울 서쪽에 있는 민준의 고급 아파트와는 완전히 다른 주변부에 위치한 가난한 지역이었다. 소미야, 내 엄마가 내 대한 어떤 것도 남기지 않았니? 문서, 편지, 엄마가 약에 대해 어떻게 알았는지 설명할 만한 어떤 것이라도? 소녀는 힘껏 고개를 끄덕이며 썼다. 파란색 상자. 엄마가 증거라고 했어요. 아주 잘 숨겼어요. 그 상자를 보여줄 수 있니? 소미는 초조하게 주위를 둘러보더니 썼다. 이모 정숙은 방문객을 싫어해요. 화를 내요. 알겠다. 민주는 재빨리 생각하며 대답했다. 다른 곳에서 만나는 건 어때? 상자를 가져올 수 있니? 소녀는 입술을 깨물고 생각하더니 썼다. 상자가 무거워요. 종이가 많아요. 민주는 박선에게 시선으로 물었다. 간호사는 미묘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소미야.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모가 없을 때 네 집에 방문할 수 있을까? 우리가 빨리 조용히 할 거라고 약속할게. 그 제안은 윤리적으로 의심스러웠지만 상황은 예외적이었다. 거의 버려진 아이, 숨겨진 중요한 정보, 의료 음모, 기존의 규칙은 상황 앞에서 부적절해 보였다. 소미는 몇 초 동안 제안을 고려하더니 썼다. 내일, 이모는 병원에 가요. 하루 종일 혼자 있어요. 우리가 갈게. 민준이 약속했다. 역시 점심 식사 후에 3시 요사이토 민준은 자신의 휴대폰을 내밀었다. 집 전화번호를 적어줄 수 있니? 가기 전에 확인하게. 소미는 번호를 썼고 이어서 덧붙였다. 가끔만 돼요. 충전돼 있을 때. 그들이 대화를 계속하기 전에 소미는 갑자기 몸을 똑바로 세우고 놀란 눈으로 그들 너머 한 지점을 응시했다. 그녀의 시선을 따라가자 민주는 공원 옆 길가에 검은색 차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네. 멀리서도 그는 김재혁의 아우디를 알아차렸다. 내 동생이야. 그가 박선에게 중얼거렸다. 어떻게 우리를 찾았지? 아마도 우리 운전기사가 알려줬을 거예요. 박선아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수년 동안 가족에게 충성했어요. 소미는 이미 일어서 있었고 분명히 겁에 질려 있었다. 괜찮아. 민준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레오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하지만 지금 가는 게 좋겠다. 내일 약속대로 만나자.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드레스 주머니에 연필을 넣고 메모장을 박선에게 돌려주었다. 떠나기 전에 몸을 숙여 민준을 빠르고 강하게 안아주었다. 그러고는 새처럼 빠르게 공원 나무들 사이로 사라졌다. 김재혁과의 대결을 피할 수는 없었다. 소미가 사라진 지 몇 초 만에 그는 이미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고 그의 흠잡을 데 없는 정장은 공원의 편안한 분위기와 대조를 이루었다. 민준아, 여기서 만나다니 놀랍네. 김재혁은 가식적으로 쾌활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아침에 선아 씨와 이야기했을 때 공원 산책 이야기는 없었는데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어. 민준은 목소리를 중립적으로 유지하며 대답했다. 아파트에 갇혀 있기에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김재혁은 동생을 너무 오랫동안 살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길었다. 네가 달라 보여. 어떻게 달라 보여? 모르겠어. 더 생기 있어 보여. 김재혁은 박선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다. 약은 제대로 투여되고 있어? 이수진 씨가 네가 최원석 박사님 진료를 미뤘다고 하던데. 모든 것이 처방대로입니다. 박선아가 전문적으로 끼어들었다. 깡민준 씨는 이수진 씨께 말씀드린 대로 가벼운 독감에 걸렸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재혁은 설득된 것 같지 않았다. 아까 이야기하던 그 아이는 누구야? 무슨 아이 말이야? 민준은 중립적인 표정을 유지하며 감정을 숨기는 법을 가르쳐준 수년간의 사업 협상에 내심 감사했다. 꽃무늬 드레스를 입은 어린 소녀. 내가 차에서 내리기 전에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봤어. 아, 그 아이는 그저 우리들에게 줄 동전을 구하러 왔어요. 박선아가 자연스럽게 설명했다. 강민준 씨가 몇 개를 주셨어요.
김재혁은 둘을 번갈아 보며 날카로운 눈으로 거짓의 어떤 징후라도 찾으려 했다. 내가 여기 온 김에 너희를 다시 데려다 줄게. 이수진 씨가 너를 걱정해. 민준아, 이렇게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외출하는 건 내답지 않아. 햇볕을 쬐는데 허락이 필요한 줄은 몰랐네. 민준은 약간의 짜증을 허용하며 대답했다. 김재혁은 그 대답에 분명히 놀란 듯 눈썹을 치켜세웠다. 잠시 동안 형제들 사이에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물론 아니지. 김재혁이 마침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이수진 씨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얼마나 과보호하는지 알잖아. 다음번에는 우리에게 알려줘. 걱정하지 않게.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은 불편했다. 김재혁은 자신의 차로 벤을 따라가겠다고 고집했고 민주는 내내 백미러로 동생의 시선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가 뭔가를 의심하고 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안전하게 있자 박선아가 속삭였다. 이렇게 예고 없이 나타난 적이 없어요. 누군가 내 행동의 변화를 알아차렸을 거예요. 민준도 동의했다.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해요. 아파트에 도착하자 김재혁은 굳이 안으로 들어와 특이한 관심으로 세부 사항들을 둘러보았다. 무슨 문제라도 있어, 재혁아? 민준이 동생이 약물 테이블을 꼼꼼히 살피자 물었다. 아니, 그냥 모든 것이 잘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그는 박선에게 몸을 돌렸다. 이수진 씨가 약 재고에 대해 물었어. 최원석 박사님과의 다음 진료까지 충분히 있어? 완전히 충분합니다. 박선아가 늘 그랬듯이 전문적으로 대답했다. 좋아. 김재혁은 명품 시계를 확인했다. 이제 가봐야겠어. 그냥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러 왔을 뿐이야. 그리고 민준아, 내일 이수진 씨 생일 잊지 마. 특별한 것을 준비하고 있어. 김재혁 뒤로 문이 마침내 닫히자 민준과 박선아는 긴장된 시선을 교환했다. 이수진 씨 생일이 내일이야. 민준이 중얼거렸다. 소미를 만나기로 한 시간과 같은 시간에. 제가 혼자 갈 수 있어요. 박선아가 제안했다면 안 돼. 그 증거들이 필요하고 한지혜 씨의 전체 이야기를 들어야 해. 7년 동안 내 삶, 내 건강이 위협받았어. 그는 생각에 잠긴 채 심호흡을 했다. 평소처럼 파티에 잠깐 들를 거야. 아무도 내가 오래 머물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 항상 내 허약한 상태를 일찍 돌려보내는 핑계로 사용했지. 이번에는 그걸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오준영 박사는 또 다른 물리치료 방문을 했다. 민준을 검사한 후 그의 낙관론은 조심스러웠지만 실제적이었다. 감각이 꾸준히 사지로 돌아오고 있고 자발적인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관찰했다. 이것은 제 초기 의심을 확인시켜줍니다. 강민준 씨의 손상은 최원석 박사가 진단했던 것처럼 완전하지 않고 부분적이었습니다. 제가 일어서려고 시도할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민준은 자신 안에서 자라나는 희망을 말로 표현하기를 주저하며 물었다. 현재 진행 속도와 집중적인 실제 물리치료를 병행한다면 몇 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현실적인 기대를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7년간의 근육 위축과 억제된 신경 제어가 하룻밤 사이에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나가기 전 의사는 민준에게 작은 디지털 녹음기를 건넸다. 오늘 소녀의 집 방문을 위해서입니다. 관련 문서를 찾으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대화를 녹음하십시오.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다면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오준영 박사가 나가자 윤지훈이 도착했고 그의 조사 소식을 전했다. 최원석 박사님에 대해 흥미로운 몇 가지를 발견했어. 그는 목소리를 낮춰 감시될 가능성이 적은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보고했다. 그분과 이수진 씨는 같은 대학에 다녔어. 같은 시기는 아니었지만 이수진 씨가 몇 살 많아. 둘 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어. 내 사고 전에도 서로 알고 있었다는 거야? 민준이 놀라 물었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내 사고 2년 전쯤 둘이 함께 찍힌 예전 사교 행사 사진들을 찾았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최원석 박사님은 내 사건을 맡기 직전에 심각한 직업적 문제를 겪고 있었어. 이전 사건에서 오진으로 대한의사협회 조사를 받고 있었어. 그러다 갑자기 그는 한국에서 가장 큰 기업 그룹 중 하나의 상속인의 개인 의사가 된 거군. 정확해. 그의 경력에 편리한 전환이었지. 내 조사관은 그가 내 치료를 맡은 후 그의 사건이 미스터리하게 종결되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 중이야. 민주는 정보를 처리하며 퍼즐 조각들이 천천히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이수진과 최원석, 나를 무능력하게 만들기 위해 공모한 거야.
하지만 왜 이수진이 무슨 동기가 있었을까? 아마도 김재혁과 같은 이유일 거야. 회사 통제. 윤지훈이 제안했다. 내가 무능력해지자 김재혁이 그룹의 임시 회장직을 맡았어. 그리고 이수진은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법적 후견인으로서 내 모든 개인 재산에 접근할 수 있었어. 상황의 현실이 민준을 강하게 강타했다. 단순한 의료 과실이 아니었다. 자신의 가족이 조직한 그를 무능력하게 만들기 위한 정교한 음모였다. 소민의 집에 있는 증거가 필요해. 그가 중얼거렸다. 한지혜 간호사가 자신의 의심을 문서화했다면? 그래, 하지만 극도로 조심해야 해. 윤지훈이 경고했다. 하수진과 김재혁이 네가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한다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 윤지훈이 떠나자 민주는 자신 안에서 결의가 커지는 것을 느꼈다. 몇 시간 후 그는 자신의 계모 생일을 방문하여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깊은 방식으로 자신을 배신했을 수도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미소 지을 것이었다. 하지만 7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이수진과 김재혁이 예상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 맑은 정신과 계획. 판교에 있는 강민준 가족의 저택은 오후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다. 호화로운 차들이 원형 진입로에 줄지어 서 있었고 우아하게 옷을 차려입은 손님들을 내려주었다. 제복을 입은 직원들은 샴페인 쟁반을 들고 돌아다녔고 넓은 정원에서는 현악 사중주가 배경음악을 연주하고 있었다. 민주는 새로운 눈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수년 동안 이런 행사들은 그의 무감각해진 의식 속에서 흐릿한 그림자에 불과했다. 이제는 모든 세부 사항이 불편할 정도로 선명하게 드러났다. 억지 미소, 피상적인 대화, 심지어 사고 전에도 그를 불편하게 했던 노골적인 부의 과시. 민준아, 얘야. 이수진이 다가왔다. 명품 빨간 드레스를 입고 목과 손목에는 반짝이는 보석을 걸고 화려했다. 그녀는 몸을 숙여 의부사들의 뺨에 입을 맞췄다. 와주어서 고맙구나. 독감은 좀 나아졌니? 훨씬 나아졌어요.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수진 씨 생일을 놓칠 수 없죠. 이수진의 눈이 그를 주에 깊게 살폈다. 오늘 너는 달라 보이는구나. 더 또렷해 보여. 최원석 박사님이 전화로 처방해 주신 약물 조정 때문이에요. 박선아가 휠체어 뒤에 서서 거짓말했다. 주요 치료에 방해되지 않으면서 독감 증상에 도움이 되도록요. 이수진은 완전히 납득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피곤해하지 마. 이런 사교 행사를 다녀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네. 민주는 순종적으로 동의했다. 1시간만 있을게요. 완벽해. 김재혁이 중요한 중국 투자자들을 맞이하고 있어. 민준그룹의 정당한 상속자를 잠시라도 만나게 되어 기뻐할 거야. 그 말. 애는 예전에는 민준에게는 이해되지 않았을 비아냥거림이 담겨 있었다. 정당한 상속자. 약물에 취해 무능력하게 갇혀 있을 때는 공허한 칭호였다. 다음 1시간은 잘 짜여진 연극처럼 흘러갔다. 민준은 정원에 전략적으로 배치되었고 손님들은 연기된 동정심으로 그에게 인사를 건넸다. 민준 씨 정말 강해 보이네요. 집 밖에 나오신 걸 보니 좋네요. 이수진 씨는 정말 헌신적으로 돌봐주시네요. 그를 정신적으로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겨우 숨기며 반복하는 말들이었다. 김재혁은 진정한 회사 대표의 자신감으로 행사장 주위를 돌아다니며 가끔 동생 쪽으로 감시하는 시선을 던졌다. 한 번은 중국 투자자들과 함께 다가와 민준을 우리의 영감 주는 명예이사라고 소개했다. 민준은 자신이 그런 직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4시 30분, 정확히 계획대로 박선아가 조용히 다가왔다. 강민준 씨 약 드실 시간입니다. 아파트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처 그룹과 이야기하던 이수진이 즉시 몸을 돌렸다. 벌써? 케이크도 아직 안 나왔는데. 의사 지시입니다. 박선아가 전문적으로 대답했다. 특히 강민준 씨의 최근 상태를 고려할 때 약물 복용 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알겠다. 이수진은 의부사들의 얼굴에 다시 입을 맞추러 다가왔다. 스웨리엄 야야. 김재혁이 나중에 네가 어떤지 보러 들를 거야. 무의식적인 경고음이 민준의 마음속에 울렸다.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은 일찍 잠자리에 들 것 같아요. 그래도 말이야. 이수진은 눈에 닿지 않는 미소를 지으며 고집했다. 가족은 가족이잖아. 우리는 너를 걱정해. 돌아오는 길에 민준과 박선아는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안전하게 있을 때까지 침묵을 지켰다. 김재혁이 오늘 밤 아파트에 나타날 거예요.
민준이 중얼거렸다. 소민의 집에서 빨리 일을 마치고 그가 오기 전에 돌아와야 해요. 운전기사에게 이미 지시했어요. 박선아가 대답했다. 그는 우리가 응급의료 상담을 가는 줄 알 거예요. 실제 주소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주차할 거예요.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다. 외곽 지역에서 눈에 띄지 않을 평범한 옷이었다. 박선아는 평소에 정교한 장비가 없는 기본적인 휠체어를 가져왔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해야 해요. 그녀가 설명했다. 초해첨단 전동 휠체어는 어디서든 눈에 띄지만 특히 외곽 지역에서는 더 그래요. 금천구 독산동까지 가는 길은 서울의 혼잡한 교통 속에서 거의 1시간이 걸렸다. 민주는 도시가 점차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호화로운 건물들은 더 단순한 건물로, 이어서 주거 단지로, 그리고 마침내 외곽 지역의 임시 주거지로 바뀌었다. 그가 특권의 거품 속에서 거의 보지 못했던 한국이었다. 소미가 알려준 주소는 부분적으로 포장된 좁은 길에 있었다. 단순한 집들이 줄지어 있었고 많은 집들이 미완성된 외벽과 임시 난간을 가지고 있었다.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놀며 그 환경에 분명히 어울리지 않는 차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갸벳 37번지. 박선아가 운전기사가 몇 집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자 지시했다. 저기, 그것은 2층짜리 좁은 건물로 노출된 벽돌과 외부 콘크리트 계단이 있었다. 2층 발코니에는 소박한 빨래가 널려 있었다. 여기서 기다려요. 민준이 운전기사에게 지시했다. 문제가 생기면 전화할게요. 박선아는 그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돕고 휠체어를 집 입구까지 밀었다. 얇은 금속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소미가 불안한 눈으로 빛나는 눈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빠른 수화로 환영 인사를 하고 그들을 안으로 안내했다. 내부는 단순했지만 깔끔했다. 낡은 소파, 작은 텔레비전, 벗겨진 벽이었지만 몇 장의 가족 사진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중 한 장에서 민주는 젊은 검은 머리 여성이 아직 더 어린 소미를 안고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는 모습을 얼핏 보았다. 네, 엄마. 그가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다. 소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부드럽게 했다. 그러고는 그들을 따라 집 뒤편의 작은 방으로 가라고 손짓했다. 공간은 아주 작았다. 싱글 침대 하나, 서랍장 하나, 그리고 시멘트 마당으로 이어지는 창문 하나뿐이었다. 소미는 무릎을 꿇고 느슨한 걸레바디 조각을 제거한 후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종류의 파란색 금속 상자를 숨겨둔 곳에서 꺼냈다. 소녀는 거의 엄숙한 태도로 상자를 민준에게 건넸다. 그는 무게를 느꼈다. 정말로 서류들로 가득 차 있었다. 뚜껑에는 작은 자물쇠가 있었지만 열쇠는 상자 바닥에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네, 엄마가 이걸 아주 잘 숨겼구나. 민준이 자물쇠를 풀면서 박선아가 말했다. 소미는 긍정의 수화를 하고 민준이 가져온 작은 메모장에 썼다. 엄마가 나쁜 사람들이 찾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상자 안에는 꼼꼼하게 정리된 문서들이 가득했다. 맨 위에는 강민준 씨께 찾으셨을 때라고 적힌 봉투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봉투를 열고 여러 페이지의 송을 씨 일기를 꺼냈다. 제 이름은 한지혜입니다. 글은 시작되었다. 저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신경재활 전문 간호사였습니다. 2018년 3월, 저는 척수 손상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 피해자인 강민준 환자의 회복팀에 배정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제가 목격한 것에 대한 저의 증언입니다. 의료윤리에 기괴한 위반이자 취약한 인간에 대한 범죄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읽고 있다면 제 딸 소미가 제가 준 임무를 완수했고 마침내 진실이 밝혀질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민주는 목에 울컥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오준영 박사가 준 디지털 녹음기를 켜고 소리내어 계속 읽었다. 강민준 씨는 중환자실에서 몇 주를 보낸 후 재활병동에 도착했습니다. 전구진 박사가 실시한 초기 진단은 요추 부위 척수 불완전 손상을 나타냈습니다. 예후는 조심스럽게 낙관적이었습니다. 집중 물리치료와 적절한 치료를 통해 18-24개월 내 상당한 부분 회복이 기대되었습니다. 처음 2달 동안 환자는 프로토콜에 잘 반응했습니다. 하체 사지의 감각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발가락의 자발적인 움직임에 첫 징후를 보였습니다. 불완전 손상에서 회복 가능성의 전형적인 지표입니다. 모든 것은 최원석 박사가 도착하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는 환자의 계모 이수진에 의해 유명한 전문가로 소개되었고 그가 사건을 맡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시 최원석 박사는 진단과 치료 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명령했습니다. 새로운 검사 후 그는 손상이 이전에 평가된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사실상 완전하며 비관적인 예후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진단 불일치만이 아니었습니다. 의학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 프로토콜의 급진적인 변화였습니다. 집중 물리치료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신경자극 운동은 통증 관리 및 편안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것은 처음부터 과도해 보이는 용량의 약물 조합이 도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약물 요법에 대해 조심스럽게 질문했을 때 최원석 박사는 그것이 최신 유럽 프로토콜에 기반한 최첨단 치료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5년 동안 전문 간호사로 일하면서 저는 비슷한 경우에 그 특정 조합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점점 더 우려하며 지켜보았습니다. 정신적 명료함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손떨림은 예상되는 부작용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에 돌아오기 시작했던 운동 능력은 완전히 퇴보했습니다. 저는 처방된 약물에 대한 의학 문헌을 비밀리에 찾아보았습니다. 강민준 씨에게 투여된 칵테일은 본질적으로 강력한 진정제, 고용량의 근육 이완제, 그리고 오피오이드의 조합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장기 사용의 금기이며 환자가 발전시키고 있던 증상들을 정확히 포함하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치료 3개월 후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회복에 대한 의지가 강했던 젊은이는 그림자로 변했습니다. 혼란스럽고 무기력하며 복잡한 생각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약물에 완전히 의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주는 잠시 읽기를 멈추고 침을 삼켰다. 박선아는 충격받은 듯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조용히 어깨를 토닥여 주었고 소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떤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다. 내 엄마는 영웅이었어, 소미야. 민준이 마침내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자인정한 영웅이었어. 소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 자신의 눈물도 조용히 흘러내렸다. 작은 메모장에 그녀는 썼다. 엄마는 항상 아저씨가 좋은 분이라고 했어요. 당한 일을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민주는 상자 안에 다른 문서들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의 초기 치료에 대한 수십 개의 자세한 메모, 한지혜가 표시한 영상검사 4본, 유사한 손상에 대한 표준 치료 프로토콜과 그에게 적용된 프로토콜 간의 비교, 투여된 약물의 장기 효과에 대한 의학 기사 스크랩 등이 있었다. 특히 한 문서가 그의 주의를 끌었다. 병원 직인이 찍힌 페이지로 치료 프로토콜 변경에 대한 승인 서명이 있었다. 서명들 중에는 아버지 강태호가 돌아가신 지 불과 2주 후 날짜로 법적 책임자로서 이수진의 서명이 두드러졌다. 그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 민준이 차가운 분노가 가슴속에서 자라나는 것을 느끼며 중얼거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그녀는 나를 화학적 감옥에 가두고 있었어. 강민준 씨, 박선아가 그의 팔을 부드럽게 만졌다. 늦어지고 있어요. 김재혁이 언제든 아파트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문서들을 상자에 다시 넣었다. 소미야, 이것들을 가지고 가도 될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증명하는데 아주 중요해. 소녀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소미야. 그가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너와 내 엄마가 나를 구했어. 너희가 해준 일에 대해 아무리 감사해도 부족해. 하지만 알아야겠어. 여기 안전하니? 이모가 너를 잘 돌봐주니? 소미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썼다. 이모 정숙은 술을 많이 마셔요. 가끔 밥 사는 걸 잊어버려요. 하지만 이제 저의 유일한 가족이에요. 민주는 가슴이 아팠다. 낯선 사람을 돕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이 아이가 방치된 환경에서 살고 있었다. 나랑 같이 갈래? 그가 충동적으로 물었다. 안전한 곳에서 충분한 음식과 보살핌을 받으며 살고 싶니? 소미의 눈이 놀라움과 희망으로 커졌다. 그녀는 재빨리 썼다. 정말요? 지금 당장 법적 허락 없이 데려갈 수는 없어요. 박선아가 현명하게 끼어들었다. 유괴로 간주될 거예요. 하지만 공식적인 절차를 시작할 수 있어요. 맞아. 민주는 소미의 작은 손을 잡았다. 내가 너를 위해 돌아올 거라고 약속할게. 먼저 내 상황을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네가 안전한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거야. 나를 믿어줄 수 있니? 소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처음으로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때까지 네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 선아 씨가 정기적으로 너를 방문해서
음식과 필요한 다른 것들을 가져다 줄 거야. 그리고 내 전화번호가 있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어. 그들이 집을 나설 때 소미는 그들을 문까지 배웅하며 떠나기 전에 민준을 힘껏 안아주었다. 그는 자신 안에 맹렬한 결심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을 위한 정의뿐만 아니라 자신을 구하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한 그 용감한 아이를 위해서도.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과 박선아는 침묵을 지키며 발견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었다. 이제 휠체어 아래 수납 공간에 안전하게 숨겨진 파란색 상자는 물리적인 무게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파괴적인 진실의 무게로 납처럼 무거웠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박선아가 마침내 물었다. 빠빠리제. 민준이 단호하고 결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방역을 준비할 겁니다. 이수진과 김재혁은 제가 그들의 통제 아래 무능력하고 순종적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것이 그들의 약점입니다. 그들의 오만함, 그들이 저를 완전히 부서뜨렸다는 확신. 우리는 그것을 그들에게 역이용할 겁니다. 서울 서쪽의 고급 건물에 도착했을 때 경비원은 김재혁이 이미 민준을 찾으러 왔었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고 알렸다. 완벽해. 민준이 중얼거렸다. 준비할 시간이 있어. 아파트에서 그들은 파란색 상자를 옷장 안에 비밀 수납 공간에 조심스럽게 숨겼다. 민준이 몇 년 전 회사 기밀 문서를 보관하기 위해 만들라고 지시했고 그 존재를 자신만이 알고 있는 공간이었다. 박선아는 그가 정교한 휠체어로 돌아가도록 돕고 모두가 기대하는 무능력한 민준의 모습을 다시 취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제 약물로 유도된 무기력함을 가장하는 눈 뒤에는 결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내일 그가 박선에게 말했다. 내 삶의 7년을 훔쳐간 사기를 해체하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끝낼 때쯤이면 나는 정당한 내 자리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소미는 마땅히 받아야 할 집과 가족을 갖게 될 거야. 인터폰이 울렸다. 화면에 김재혁의 얼굴이 나타났다. 민준이 이제 명확히 가면으로 인식하는 거짓된 형제 애적 걱정으로 미소 짓고 있었다. 올라오게 해줘. 그가 박선에게 지시했다. 우리 자신의 공연을 시작할 시간이야. 한지혜의 파란색 상자를 발견한 지 3주가 지났다. 3주 동안 정교한 계획, 놀라운 신체적 진전, 그리고 최고의 배우도 부끄럽게 할 만한 연기가 이어졌다. 강민준은 가족의 눈에는 순종적이고 혼란스러운 환자 역할을 계속하면서도 비밀리에 자신의 해방을 지휘하고 있었다. 놀랍군요. 오준영 박사가 중얼거렸다. 손님방 중 하나에 조용히 설치된 평행봉 사이에서 강민준이 불안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지켜보며 말했다. 그 방은 임시 물리치료실로 개조되어 있었다. 강민준 씨의 회복은 제가 예상했던 어떤 것보다 빠릅니다. 민준은 미소 지으며 7년간의 비활동 끝에 점차 기능을 되찾는 다리를 움직이는 노력에 집중했다.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다. 박선아는 감격스럽게 지켜보며 근력 훈련을 돕는 탄력 밴드를 조절했다. 오늘 10걸음을 걸으셨어요. 어제보다 3걸음 더요. 억제 약물의 부재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준영 박사가 메모지에 뭔가를 적으며 설명했다. 강민준 씨의 불완전 척수 손상 유형은 회복에 대한 예후가 가장 좋은 경우 중 하나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지금은 그것에 대해 생각할 필요 없어요. 민준은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쓰라림에 빠지기를 거부하며 말을 끊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신중한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제 회복 음모의 핵심 멤버가 된 윤지우는 의료과실 및 기업범죄 전문 변호사 서준우를 데려왔다. 강민준이 정기적인 진료 후 휴식을 취한다고 알려진 아파트에서의 비밀 회의에서 그들은 전략을 다듬었다. 한지혜 씨의 문서는 놀랍도록 상세합니다. 서준우가 파란색 상자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한 후 첫 만남에서 설명했다. 강민준 씨의 최근 검사 결과와 오준영 박사님의 증언을 결합하면 최원석 박사에 대한 의료 과실뿐만 아니라 계모와 이복 동생이 연루된 잠재적인 범죄 공모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들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싶어요. 민준이 평소에는 절제되던 목소리에서 억눌린 분노를 드러내며 대답했다. 7년 서준우 씨. 제 삶의 7년,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지혜 씨는 저를 도우려다가 직장과 명예를 잃었습니다. 소미는 어머니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들이 한 짓에 대한 충분한 처벌은 없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준 씨의 분노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지금 성급하게 행동하면
전체 사건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계획은 신중하게 세분화된 단계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이미 진행 중이었고 무능력의 가면을 유지하면서 민준의 신체적 회복을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단계는 오준영 박사와 다른 전문가들의 부적절한 치료에 대한 녹음된 증언을 포함하여 문서와 증거를 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 단계, 소미의 안전과 복지를 확보하는 것은 이미 진행 중이었다. 박선아는 정기적으로 소녀를 방문하여 음식과 다른 물품들을 가져다 주었다. 윤지훈이 비밀리에 고용한 사회복지사는 미래의 양육권 소송을 위한 증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모 정숙의 방치 상황을 문서화하고 있었다네 본 제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공모자들과의 직접적인 대결이었다. 그날 아침 그들은 바로 이 단계의 최종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었다. 모든 법적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서준우가 서류들을 폴더에 정리하며 알렸다. 국내 최고의 신경과 전문가들이 의료 기록을 검토하여 최원석 박사의 잘못된 진단과 부적절한 치료를 서면으로 확인했습니다. 최원석 박사와 병원을 상대로 심각한 의료 과실에 대한 초기 소장이 접수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수진과 김재혁은요, 민준이 운동 후 돌아온 휠체어에 앉아 물었다. 사기적인 경영과 횡령에 대한 소송은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업 범죄 전문 변호사가 대답했다. 이미 재산 동결과 출국 금지 조치를 확보했습니다. 회계 감사를 통해 강민준 씨의 개인 자금 중 상당 부분이 그들 둘이 통제하는 해외 계좌로 유용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의료 치료의 부적절성에 대한 지식을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서준우가 덧붙였다. 하지만 녹음은 명확합니다. 검찰은 불순한 동기로 인한 살인 미수 혐의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 민준은 심호흡을 했다. 대결 이후 몇 달 동안 음모의 범인은 그가 처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불길하게 드러났다. 자세한 조사 결과 이수진은 그가 회사에 도입하려던 변화에 불만을 품고 사고가 나기 몇 년 전부터 그를 축출할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고는 사실 단순히 사고였다. 하지만 그것이 만들어낸 기회는 그를 여전히 충격에 빠뜨리는 냉정하고 계산적인 방식으로 악용되었다. 그리고 입양 절차는요. 윤지훈이 현재 민준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알고 화제를 돌렸다. 민준의 얼굴이 즉시 부드러워졌다. 다음 주에 최종 심리가 있습니다. 판사님이 이미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치셨어요. 사회복지사의 모든 보고서도 긍정적이었고요. 오준영 박사가 미소 지었다. 소미는 신나 있나요? 그 이상이에요. 민준은 얼굴에 진정한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하루하루 송고바 기다리고 있어요. 방 꾸밀 색깔도 다 골랐고요. 작은 소미는 지난 몇 달 동안 민준의 세상의 중심이 되었다. 대결 후 그는 즉시 소녀의 임시 양육권을 얻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여 그녀를 알코올 중독자 이모와 함께 살던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했다. 사회복지사와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입양 절차는 모든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꼼꼼하게 진행되었다. 소녀는 이제 청각,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학교에 다니며 학문적으로 꽃을 피우고 있었다. 이미 숙련된 수화 능력은 읽기와 쓰기에서 놀라운 발전과 함께 보완되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감정적인 변화였다. 한때 진지하고 불신하던 아이는 이제 자주 미소 지었고 특히 민준이 유창하게 수화를 배우려는 자신의 여정에서 새로운 수화를 익힐 때 더욱 그랬다. 그리고 한지혜 환자 안전재단은요? 오준영 박사가 물었다. 오늘 아침 신문에서 광고를 봤습니다. 민준은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달에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미 새 병원과 약물 프로토콜 감독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우리가 막을 수 있다면 다시는 그 어떤 환자도 저처럼 의료 과실이나 부도덕한 행위로 고통받지 않을 것입니다. 한지혜 환자안전재단은 민준이 개인적인 비극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겠다는 약속에서 탄생했다. 그는 자신의 개인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사용하여 재단을 설립하여 척수 손상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고 간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며 공공 및 사립병원에 의료 프로토콜 확인 및 감독 시스템을 구현할 예정이었다. 박선아 씨가 이사직을 수락했나요? 윤지훈이 물었다고 수락했어요. 민준이 미소 지으며 확인했다. 그녀보다 재단을 이끌 적임자는 없어요.
그녀의 기술적 지식과 성실함이 그 자리에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회의는 법적 세부 사항과 다음 단계를 논의하며 1시간 더 계속되었다. 변호사들이 나가자 윤지훈과 오준영 박사만이 민준과 함께 남았다. 오늘 다리는 어떻습니까? 의사가 전문적인 어조로 물었다. 매일 나아지고 있어요. 민준이 대답했다. 어제 소미와 함께 공원에서 거의 1km를 걸었어요. 놀랍군요. 오준영 박사가 진심으로 칭찬했다. 6개월 전 시작점을 고려하면 강민준 씨의 진전은 비범합니다. 저는 여전히 강민준 씨가 결국 짧은 거리에서는 지팡이 없이도 다닐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두 박사님과 박사님 팀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의사가 부드럽게 정정했다. 모두 강민준 씨의 의지 덕분입니다. 그리고 작은 소녀와 그 어머니의 용기 덕분입니다. 민준은 목이 메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지혜 씨는 저를 돕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저는 충분히 감사할 수 없지만 제가 내리는 결정들로 매일 그녀의 기억을 기릴 수 있습니다. 윤지훈과 오준영 박사가 나간 후 민준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의 책상 위 기업 문서와 재무 스프레드시트 사이에 소미가 그린 색연필 그림이 있었다. 밝은 태양 아래 손을 잡고 있는 두 개의 인물,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았다. 아래쪽에는 어린아이 글씨로 조심스럽게 쓰여 있었다. 나의 새로운 가족, 오후 5시. 그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소미가 그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6개월이 되는 날이었고 그들은 작은 축하 행사를 계획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운전기사에게 꽃집에 들러달라고 부탁했다. 소미가 그에게 말해준 대로 한지혜가 가장 좋아했던 흰 백합 한 다발을 샀다. 그의 아파트는 한때 차갑고 거의 병원 같던 공간이었지만 완전히 변모했다. 스테릴해한 흰 벽은 이제 생생한 색상과 액자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교육용 장난감은 책장에 있는 아동 도서와 공간을 공유했다. 전체 구역은 청각장애, 아동과 훈련 중인 새로운 입양 아빠 사이의 의사소통에 맞춰진 게임과 활동에 할애되었다. 소미는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때 낡았던 옷과는 매우 다른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를 보자마자 그녀의 얼굴은 환해졌고 즉시 그녀의 민첩한 손가락은 민준이 이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수화를 만들었다. 일찍 오셨네요. 정말 기뻐요. 오늘 함께 있을 거라고 약속했잖아, 그렇지? 그는 아직 서툴지만 매일 나아지는 수화로 대답했다. 특별한 산책을 위해 뭔가를 가져왔어. 소녀의 눈이 백합 다발에 닿자 그녀의 미소가 잠시 흔들렸고 더 엄숙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천천히 수화로 말했다. 엄마에게 드릴 거예요. 응, 민준이 확인했다. 오늘 엄마를 방문할 때 가져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소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함과 억눌린 감정이 뒤섞인 눈빛으로 빛났다. 그녀는 다가와 민준을 힘껏 안아주었다. 그녀의 작은 몸은 말이나 수화로는 완전히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전달했다. 함께 그들은 3년 전 한지혜가 묻힌 서울 추모 공원으로 향했다. 한때 단순하고 거의 방치되었던 묘비는 이제 새로운 대리석과 품위 있는 비문으로 조심스럽게 관리되고 있었다. 한지혜, 영국 엑스파팔라서 시기비지, 간호사, 어머니, 그리고 영웅 진실과 정의에 대한 그녀의 헌신이 우리의 길을 밝힙니다. 소미는 조심스럽게 백합을 묘비 위에 놓았고 민주는 몇 걸음 뒤에 서서 소녀에게 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시간을 주었다. 그는 그녀가 묘비의 수화로 말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삶과 죽음의 장벽을 초월하는 딸과 어머니 사이의 조용하고 친밀한 대화였다. 몇 분 후 소미는 그에게 돌아서서 수화로 말했다. 엄마는 지금 행복해요. 엄마가 저에게 말해줬어요. 민주는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분명 그럴 거야. 엄마는 가장 원했던 것을 얻었어. 네 안전과 행복, 그리고 일어난 일에 대한 정의를.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몇 달 전 다시 만났던 서울숲에 들렀다. 지는 해는 나무와 호수 위로 황금빛을 드리웠다. 소미는 앞서 달려가 오리들에게 빵 부스러기를 던졌고 민주는 지팡이에 의지하여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그녀를 따랐다. 천천히, 소미야. 그녀가 그렇게 활기찬 것을 보며 미소 지었다. 소녀는 그의 옆으로 돌아와 열정적으로 수화로 말했다. 봤죠? 오리들이 저를 기억해요. 물론이지. 그가 대답했다. 너는 잊을 수 없는 아이니까. 그들은 호수 가장자리의 벤치에 앉았다. 소미가 그 운명적인 날 그를 기다렸던 바로 그 벤치였다. 삶은 이런 일을 가지고 있다고 민주는 생각했다.
그의 해방의 시작을 목격했던 바로 그 장소가 이제 그의 새로운 삶을 목격하고 있었다. 행복하니? 그는 옆에 앉은 소녀를 바라보며 수화로 물었다. 소미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그녀의 손가락은 민준의 심장을 벅차게 하는 수화를 만들었다. 행복해요. 집에 있어요. 아빠와 함께요. 다가온 아빠. 그녀가 그를 그렇게 부른 것은 처음이었다. 민준은 눈물이 떨어질 것 같은 것을 느꼈지만 그것을 막으려 하지 않았다. 어떤 감정은 완전한 표현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나도 행복해. 그는 모든 움직임에 감정을 담아 수화로 말했다. 다시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행복해. 호수 수면에 비친 일몰을 바라보며 민준은 자신을 여기까지 이끈 비범한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7년 동안 자신의 몸에 갇혀 있었다. 자신을 보호해야 할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 그를 돕기 위해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잃을 것이 모든 것이었던 한 아이의 용기로 구원받았다. 삶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때로는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고통과 어둠의 영역으로 벗어나기도 한다. 하지만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작은 빛, 한 아이의 용기, 한 어머니의 진실성, 진정한 친구들의 충성심, 이 돌아오는 길을 밝힐 수 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민준은 소미의 목욕과 저녁 식사를 도왔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녀에게 이야기를 읽어주었다. 둘 다 깊이 소중히 여기게 된 의식이었다. 소녀가 마침내 잠이 들자 그는 잠시 동안 그녀를 지켜보았다. 너무 작고 너무 용감하고 너무 강인한 아이였다. 자신의 방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 민준은 머리맡 테이블에 있는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가 7년 동안 사용했던 병원, 팔찌, 감금의 날들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되찾은 자유를 상징하는 가 보관되어 있었다. 그 옆에 새로운 물건을 놓았다. 한지혜의 파란색 상자를 열었던 작은 황금 열쇠, 그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가족의 의미를 재정의한 비범한 여정의 두 가지 상징이었다. 민준의 기업, 제국은 이제 새로운 리더십과 더 인간적인 가치 아래 계속될 것이었다. 한지혜 환자 안전재단은 수많은 생명을 그와 비슷한 고통에서 구할 것이었다. 그리고 한때 세상에 홀로 있던 작은 청각, 장애인 소녀는 이제 영구적인 집과 자신을 사랑하는 아빠를 갖게 되었다. 완벽하게 행복한 결말은 아니었다. 그의 운동 능력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것이고 잃어버린 7년은 되찾을 수 없을 것이며 한지혜는 딸이 꽃 피우는 것을 보러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용기, 진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견뎌내는 흔들림 없는 희망에서 비롯된 강력한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야기 끝.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강민준과 김소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울렸기를 바랍니다. 이 감동적인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저희는 똑같이 매혹적인 이야기들로 특별한 플레이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왼쪽을 클릭하여 찾아보세요. 이 극복과 용기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명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비디오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는 매일 삶의 복잡성과 희망에 변화시키는 힘을 탐구하는 새로운 이야기들을 가져옵니다.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이 감동적인 여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 댓글에서 기다리겠습니다.